차가운 바람이 서울의 밤거리를 휩쓸었다. 도심의 넌사이는 화려했지만 골목 안쪽의 한적한 길은 어둡고 쓸쓸했다. 한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낡은 승용차에 올랐다. 오늘은 유독 힘든 하루였다. 병원 내의 비리와 부당한 지시에 정면으로 맞서다 결국 수술방에서 쫓겨나고 온갖 허드렛일만 떠맡게 된 지 벌써 몇 달째였다. 그녀의 뛰어난 실력을 시기하고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그녀의 성품을 못마땅해 하는 세력들의 견제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었다. 서연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손등에 핏줄이 살짝 솟아올랐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정의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리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그녀의 앞날은 뿌연 안개 속 같았다. 병원 이사회 이사인 박 이사는 그녀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다. 한 선생, 똑똑한 사람은 자기 위치를 잘 파악해야지. 너무 튀면 다쳐. 그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은 조수석에 놓인 서류 봉투를 힐끗 보았다. 그 안에는 박 이사의 비리 증거를 담은 USB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것을 언론에 넘길 생각이었다. 이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다. 한숨은 나온. 피곤함에 눈을 감았다 뜨자 어둠이 더욱 짙게 느껴졌다. 서연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 낡은 엔진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병원을 나서는 길은 늘 오싹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애써 라디오를 틀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차가 한적한 교외의 도로로 접어들 때였다. 갑자기 전조등 불빛이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형체를 비추었다. 서연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굉금처럼 울렸다. 차가 멈춰 선 곳에서 겨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요미요. 서연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본능적으로 그녀의 직업의식이 발동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차 문을 열고 달려나갔다. 남자는 검은색 고급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이미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다.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솟구치고 있었고 옆구리에도 깊은 상처가 보였다. 숨소리는 미약했고 의식은 거의 없는 듯했다. 여보세요. 119죠. 여기 사람이 다쳤어요. 위치는... 서연은 다급하게 전화기를 들었지만 곧 주변을 둘러보고는 멈칫했다. 이 외진 길에는 가로등 하나 없었고 인적도 드물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남자를 이곳에 버려둔 것 같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이대로 신고를 하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 이 남자를 해칠 수도 있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한 개인으로서의 두려움이 교차했다. 하지만 남자의 위태로운 숨소리가 그녀의 결심을 굳혔다. 이 남자는 응급처치가 시급했다. 병원까지 이송되기 전에 이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괜찮아요. 제가 도울게요. 서연은 남자를 부축해 차 조수석에 겨우 태웠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힘을 냈다. 좁은 차 안은 남자의 피 냄새로 가득 찼다. 서연은 시동을 걸었다. 병원으로 가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이 그나마 안전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남자를 살리기로 결심했다. 차가 달리는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창백한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가방에서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지혈을 시도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다. 피는 멈췄지만 남자는 의식을 잃고 있었다. 오피스텔에 도착한 서연은 남자를 방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침대에 눕히자 남자의 긴장이 조금 풀린 듯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옷을 잘라냈다. 근육질의 탄탄한 몸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옆구리의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치명적인 부위는 피한 것 같았다.
그녀는 소독하고 상처를 봉합했다. 그녀의 손은 능숙했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그녀는 지금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서연은 병원에 병가를 내고 남자를 간호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단서라도 찾기 위해 그의 몸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지갑이나 휴대전화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그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려 한 것처럼.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남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몽롱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여긴 어디죠?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서연은 안심하며 그에게 물을 건넸다. 제 오피스텔이에요. 당신은 다쳤었고 제가 데려왔어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서연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일단 여기에 머물러요. 이름은 제가 임의로 지어줄게요. 민준. 어때요? 민준이라는 이름이 당신과 잘 어울려요. 남자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 대신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이른 아침부터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문 앞에 있는 비디오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낯선 남성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곳에 어떤 남자가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십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심상치 않았다.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분명 이 남자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를 침대 뒤로 숨기고 문을 살짝 열었다. 아, 네, 제 동생이 어제 왔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남성들은 잠시 서연의 얼굴을 훑어보더니 이내 돌아서서 사라졌다. 서연은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들이 탄 검은색 SUV가 천천히 오피스텔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 이 남자. 민주는 단순한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고 서연은 이제 그 위험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왠지 모를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다. 민준은 며칠 동안 열에 시달렸다. 한서연은 그를 곁에서 정성껏 간호했다. 그녀는 그에게 죽을 끓여 먹이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간호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대. 차가워 보이지만 깊은 슬픔이 깃든 눈. 그의 외모는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는 어딘가 모르게 외롭고 쓸쓸해 보였다. 그는 누구일까?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는 것일까? 서연은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지만 그에게 섣불리 질문을 던지지는 않았다. 열이 내리고 민준이 기력을 회복하자 둘 사이의 어색함은 서서히 사라졌다. 민준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서연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감사와 배려를 보였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서연을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거나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 그녀의 오피스텔을 깨끗이 청소해 두기도 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오랜 시간 몸에 밴 듯 자연스러웠다. 민준 씨, 밥은 먹었어요. 서연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민준은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네, 서연 씨, 먼저 드세요. 힘들었을 텐데. 쉬세요. 서연은 그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병원에서 겪는 냉대와는 너무나 다른 따뜻함이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었지만 서연은 그 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스포츠 뉴스가 나왔다. 올림픽 사격 결승전 중계였다. 화면 속 선수가 반가쇠를 당기는 순간 민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집중했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마치 자신이 직접 총을 쥐고 있는 듯 정확하고 예민했다. 서연은 그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민준 씨, 사격 좋아하세요? 민준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신기해서요. 저렇게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서요. 그의 대답은 어색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민준의 몸은 기억을 잃었을지라도 특정한 기술이나 본능은 잊지 않은 듯했다. 며칠 뒤 그들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한 남성이 서연을 향해 빠르게 걸어오더니 그녀의 어깨에 부딪히며 들고 있던 봉투를 떨어뜨렸다. 서연은 봉투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이 그녀의 팔을 잡아챘다. 서연 씨, 위험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민준은 빠르게 남자의 손을 제압했다. 남자의 손에는 날카로운 손꽃이 들려 있었다. 남자는 순식간에 저항했지만 민준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제압당했다. 남자의 눈은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민준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젠장 너는 누구야?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꺾어 손꽃을 빼앗았다. 그 과정은 마치 정교하게 훈련된 요원처럼 유연하고 빨랐다. 남자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손에 땀을 쥐며 덜덜 떨었다. 만약 민준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지금쯤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민준 씨, 괜찮아요. 그 사람은 대체... 민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고뇌와 혼란으로 가득했다. 서연 씨,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민준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제가 여기 있으면 계속 위험해져요. 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서연 씨까지 해칠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민준이 사라지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아니요, 민준 씨가 왜 떠나요? 제가 민준 씨를 지킬게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요. 하지만 민준은 단호했다. 안 돼요. 서연 씨는 저 때문에 다치는 걸 원치 않아요. 제가 제 스스로의 정체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전하게 지내세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서연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떴을 때 민준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침대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서연 씨,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몸 조심하세요. 그의 글씨체는 깔끔하고 힘이 있었다. 서연은 쪽지를 들고 창가로 다가섰다. 텅 빈 오피스텔은 다시 예전처럼 쓸쓸했다. 그녀는 민준이 남긴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상실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그날 오후, 그녀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가 왔다. 한서연 씨, 당신이 살려준 남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와 엮인 순간, 당신의 삶은 끝장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를 잊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문자는 익명이었지만 서연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민준을 쫓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쾅거렸다. 그녀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민준을 위험하게 만든 이들에게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를 찾고 있는 세력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과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가 병원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민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민준이 떠난 후 서연의 삶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그녀의 일상은 민준의 그림자로 가득 찼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그의 미소를 떠올렸고 텅 빈 소파를 볼 때마다 그의 부재를 절감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항상 허전했다.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정체불명의 문자 메시지는 끊이지 않았고 그녀의 뒤를 쫓는 검은 승용차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서연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러워졌고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병원에서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박 이사의 비리 증거를 담은 USB는 그녀의 가방에 여전히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넘길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그녀가 그 USB를 꺼내는 순간 그녀의 삶은 정말 끝장날 수도 있었다. 박 이사의 압박은 날마다 거세졌다. 그는 서연을 불러내 직접적으로 경고했다. 한 선생,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내가 자네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해쳤는지 잊었나? 내가 자네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 박 이사의 표정은 차갑고 냉혹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와 같았다. 서연은 그의 협박에 맞서 싸워야 했지만 그녀의 싸움은 이미 너무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병원 자료실에서 우연히 한 서류를 발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병원과 리 그룹이라는 거대 기업 간의 의료기기, 납품 계약서였다. 서류에는 리 그룹의 서명이 있었고 그 서명 옆에는 리지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서연은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다. 그녀는 계약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계약 내용에는 불공정한 조항들이 많았고 납품될 의료기기의 가격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이것은 분명 박 이사의 비리와 관련이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무언가를 직감했다. 민준이라는 이름은 가명이었고 그의 본명은 이지한일지도 모른다는 섬광 같은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서류를 챙겨 곧장 자신의 오피스로 돌아왔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리지한과 리 그룹을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리지한은 리 그룹의 총수이자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사업가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사진을 보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사진 속의 남자는 민준과 똑같았다. 하지만 사진 속 그의 표정은 민준과는 사뭇 달랐다. 차가웠고 빈틈이 없었다. 그는 민준이 아닌 이지한이었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우연히 구한 남자가 한국 최고의 기업 총수라니. 그리고 그가 왜 그런 외진 곳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녀는 검색을 계속했다. 최근 기사들을 보니 리지한이 의문의 사고로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누군가에 의한 의도적인 사고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그리고 그가 실종된 이후 그의 삼촌인 리두훈이 임시로 리 그룹을 이끌고 있다는 기사도 눈에 띄었다. 서연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박 이사의 비리와 리 그룹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박 이사가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것은 이지한의 실종을 이용한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박 이사도 리두훈의 조력자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그는 과연 자신의 정체를 찾았을까? 아니면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을까? 그녀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한 무리의 남자들에게 납치당했다. 그들은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검은 봉투를 씌워 그녀를 벤에 태웠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녀는 힘없이 제압당했다. 그녀의 눈앞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다. 벤이 멈춰선 곳은 낡은 창고였다. 그녀의 눈을 가린 봉투가 벗겨지자 눈앞에는 박 이사가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이지안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서연은 그가 이지안의 삼촌, 에리 도훈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서연 씨, 아주 용감한 분이시군요. 제 조카의 목숨을 구해주다니. 하지만 당신의 용기는 여기서 끝날 겁니다. 리 도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가방을 빼앗아 USB를 꺼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보군.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서연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당당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지안 씨를 죽이려 한 거죠? 당신은 당신의 조카를 배신했어요? 리 도휴는 서연의 말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배신, 나는 그저 내 자리를 찾으려 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없앨 거야. 당신도 그중 하나고. 바로 그때 창고 문이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문이 부서진 자리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민준이었다. 아니, 이지안이었다. 그는 검은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삼촌, 이제 게임은 끝났어. 이지안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리의 도휴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지안이 이미 모든 기억을 되찾고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을 인질로 잡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이지안의 경호원들은 그를 제압하고 있었다. 이지안은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를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서연 씨, 제가 왔어요.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지아는 그녀의 뺨을 감싸고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떠나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당신을 지킬 거예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의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맹세였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을 보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지아는 서연을 안심시킨 후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도연을 바라보았다. 이도연은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한 채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이지안에게 말했다. 지안아, 이게 무슨 짓이냐? 삼촌에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니? 이지안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삼촌, 저는 더 이상 당신의 그런 가식적인 연기에 속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를 죽이려 했고 저를 도운 이 여자까지 해치려 했어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는 이제 법정에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이도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이지안의 눈에서 복수심과 함께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읽었다. 이지안의 경호원들은 이도연과 박 이사를 차례로 끌고 나갔다. 창고 안에는 이제 이지안과 서연, 그리고 몇 명의 경호원들만이 남아 있었다. 이지안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서연 씨, 이제 안전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창고 밖에는 이지안의 전용 헬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헬기를 보는 순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의 세계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헬기는 이지안의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숲속에 자리 잡은 거대한 성과 같았다.
철통 같은 경비 시스템과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서연은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이지아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편안한 옷을 준비해 주었고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다. 삼촌은 제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저를 해치려 했어요. 그가 보낸 사람들이 저를 습격했고 저는 가까스로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떴을 때 서연 씨가 있었죠.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그가 기억을 잃은 동안에도 자신을 진심으로 대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그럼 민준이라는 이름은 기억하고 있어요? 이지아는 미소를 지었다. 맞네, 기억해요. 서연 씨가 제게 준 소중한 이름이니까요. 그 이름 덕분에 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그와 함께 보냈던 짧은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이지아는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집무실은 거대하고 웅장했다. 그곳에는 이도연이 지난 몇 달 동안 저지른 모든 비리들이 낱낱이 정리되어 있었다. 횡령, 배임, 그리고 의료기기 납품 계약서까지. 서연이 발견했던 그 서류도 거기에 있었다. 이지아는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다. 서연 씨가 제게 준 USB가 큰 도움이 됐어요. 삼촌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죠. 이 USB가 없었다면 삼촌은 분명 모든 증거를 은폐했을 겁니다. 서연 씨 덕분에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서연은 놀랐다. 그녀는 그 USB가 이지안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지안에게 물었다. 어떻게 USB를 찾았어요? 이지안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병원에서 잠깐이나마 의식을 되찾았을 때 서연 씨가 제게 뭐라고 말했었는지 기억해요. 제발 살아남아 주세요. 당신이 짊어진 이 불의를 제가 대신 싸워줄게요. 라고 말했었죠. 그 말은 제게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서연 씨의 모습과 함께 서류 봉투에 담긴 USB의 모습이 각인됐어요. 저는 서연 씨의 말을 잊지 않았어요. 서연은 그의 말에 눈물이 글썽였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그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었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이지안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이지안 씨, 저는 그저 의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지안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아니요, 서연 씨. 당신은 제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주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이미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이지안의 저택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녀는 이지안의 계획을 함께 도왔다. 그녀는 병원 내부의 상황을 이지안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이지안은 그녀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도연의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였다. 이지안은 자신의 압도적인 권력과 정보력을 이용했고 서연은 그녀의 뛰어난 직관력과 분석력으로 이지안을 도왔다. 이지안은 서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사업, 그의 과거, 그리고 그의 상처까지. 서연은 그가 단순한 냉철한 사업가가 아닌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내면에는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외로움과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이해하고 그의 아픔을 감싸주었다. 이지아는 이도연을 몰아붙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이도연이 지난 몇 달간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횡령 내역을 샅샅이 파헤쳤다. 서연은 그 과정에서 이지안의 놀라운 집중력과 냉철한 판단력에 감탄했다. 그는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고 단 하나의 증거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했다. 서연은 그런 이지안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그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단순한 동지애를 넘어 깊은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이지아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서연 씨가 옆에 있어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서연 씨는 왜 저를 도왔죠? 당신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자초했나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그냥 의사로서의 사명감이었어요. 하지만 민준 씨를 만난 순간부터 저는 왠지 모르게 당신에게 끌렸어요. 당신은 기억을 잃었어도 선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을 쫓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이 단순히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저는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에 이지안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당신은 저를 2번이나 살려주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이지안은 서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 서연 또한 이지안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기억을 잃었을 때의 순수함과 지금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모두 사랑했다. 이지안은 서연의 도움으로 이도현의 모든 음모를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이도현이 리 그룹의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박 이사를 포함한 여러 병원 관계자들과 손을 잡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밝혀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신중하게 정리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이지안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다. 이도현은 이지안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박 이사도 함께였다. 그들은 이지안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지었다. 지한아,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좋겠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사회는 이미 삼촌 편이야. 이도현의 말에 이지안은 차분하게 응수했다. 삼촌, 회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회의가 끝날 때쯤이면 누가 이사회 편인지 알게 될 겁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이지안은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는 이도현이 지난 몇 달간 저지른 모든 비리들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사회 임원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그들은 이도현이 이렇게까지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도현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자료라고. 네가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꾸민 음모란 말이야. 하지만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이지아는 모든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했고 그 증거들은 이도현의 모든 주장을 무너뜨렸다. 이사회 임원들은 이도현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때 이도현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숨겨놓았던 증거물을 꺼내 이지안을 공격했다. 그래, 내가 널 해치려 했다. 하지만 너도 깨끗하지 않아. 이 서류를 봐라. 네가 불법적으로 내게서 회사를 빼앗으려 했다는 증거야. 이도현은 서류를 흔들며 이지안을 비난했다. 하지만 서류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 그것은 이미 서연이 이지안에게 건네준 빈 서류 봉투였다. 이도현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이지안은 이도현을 비웃으며 말했다. 삼촌,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는 이제 법정에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은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이도현과 박 이사를 체포했다. 이도현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이지안을 노려보았다. 이건 내 조카가 아니야. 넌 괴물이야. 이지안은 이도현의 말을 무시하고 이사회 임원들을 향해 말했다. 이제 리 그룹은 다시 정의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이사회 임원들은 이지안의 결단력과 능력에 감탄하며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지아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회의가 끝난 후 이지아는 서연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다. 그는 서연을 안고 말했다. 서연 씨, 우리가 해냈어요. 모든 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지안이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그와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이지아는 이사회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도연과 박 이사를 포함한 모든 비리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릭 그룹은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이지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회사를 재건하고 이도연이 망쳐놓은 모든 것을 바로잡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모든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지아는 서연을 자신의 옆에 두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비서실장 자리를 제안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녀는 의사였다. 하지만 이지아는 그녀의 능력을 높이 샀다. 그녀의 뛰어난 직관력과 냉철한 판단력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서연은 결국 이지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의 불안한 눈빛에 이지안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서연 씨는 이미 제게 가장 훌륭한 비서실장이에요. 그의 말에 서연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이지안의 옆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낡은 오피스텔 대신 이지안의 거대한 저택에서 살게 되었고 낡은 승용차 대신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다녔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정의롭고 강인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서연이었다. 이지아는 서연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철통 같은 경호를 붙였고 그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서연은 이지안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이지안은 서연을 데리고 한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서연이 예전에 일했던 병원이었다. 이지아는 병원 이사장실로 들어가 이도연과 결탁했던 모든 병원 관계자들을 해고했다. 그리고 서연을 정식으로 복직시키고 그녀에게 외과 과장 자리를 제안했다. 서연 씨는 이곳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입니다. 불의에 맞서 싸운 당신의 용기는 모든 의사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지안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지아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 씨, 이제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이지안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도연의 잔당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이지안과 서연에게 복수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다시 한번 위협했다. 서연이 병원에서 퇴근하는 길. 그녀의 차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려 사고를 막으려 했지만 차는 통제 불능 상태로 질주했다. 바로 그때 이지안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차로 서연의 차를 막아섰다. 굉음과 함께 두 대의 차는 충돌했고 서연의 차는 겨우 멈춰섰다. 이지안은 자신의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연의 차로 달려가 그녀를 구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이지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서연을 안고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서연은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당신은 또? 서연은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위험을 무릅썼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이지아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안도감과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이지안이 단순한 남자친구가 아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지안은 서연을 지키기 위해 이도현의 잔당들을 뿌리 뽑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서연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한 자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이도현의 최측근이었던 전무와 몇몇 부하들이었다. 이지아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법정에 세웠고 그들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거예요. 이지아는 서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이지안이 자신을 완벽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지안은 서연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그녀의 병원 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병원에 최첨단 의료기기를 기부했고 그녀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거액의 연구비를 기부했다. 서연은 그의 사랑과 지지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깨달았다. 이지안 씨,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서연의 말에 이지안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당신은 제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제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이지아는 서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의 어린 시절은 외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사업에만 몰두했고 그는 항상 혼자였다. 이도현은 그런 그를 이용해 회사를 차지하려 했다. 서연은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이지안 씨,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서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지아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서연의 품에 안겨 안도감과 행복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이지아는 서연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했다. 그는 서연을 데리고 한적한 바닷가로 갔다. 노을이 지는 바닷가에서 그는 서연에게 반지를 건넸다.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겠어요. 당신이 제 곁에 있어준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고 그를 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노을처럼 아름답고 바다처럼 넓고 깊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세상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다. 그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이지안은 서연에게 헌신적이었고 서연은 이지안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이도현의 마지막 발악이 그들을 위협했다. 이도현은 감옥에서 몰래 사람들을 시켜 이지안의 회사를 망치려 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이지안의 비리를 폭로하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지안은 위기에 처했다. 이지안 씨, 괜찮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서연은 이지안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서연 씨. 제가 해결할게요.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지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는 이도현의 마지막 공격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서연은 이지안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녀는 이도현이 언론에 폭로한 모든 기사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다. 이도현이 폭로한 비리들은 모두 이지안이 기억을 잃었을 때 발생한 것이었다. 서연은 이도현이 이지안의 기억 상실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그것을 이지안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연은 이지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와 함께 이도현의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도현이 언론에 폭로한 모든 비리들의 진실을 파헤쳤고 이도현이 직접 조작한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이도현의 음모를 밝혀내고 이지안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서연은 이도연의 교묘한 함정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나갔다. 그녀는 이지안의 기억 상실을 이용해 조작된 모든 서류와 증거들을 분석했다. 그녀의 탁월한 직관과 논리적인 사고력은 이지안의 경험과 결합되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했다. 그들은 밤낮으로 자료를 검토하며 이도연의 계획에 숨겨진 허점을 찾아냈다. 여기, 이 부분 좀 보세요. 서연이 태블릿 PC 화면을 가리켰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이지안이 기억을 잃고 치료받던 기간 동안 발생한 한 투자 계약서를 가리키고 있었다. 계약 날짜가 이지안 씨가 혼수 상태였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해요. 그리고 서명도 뭔가 미묘하게 달라요. 이지안은 서연의 말에 집중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서연이 찾아낸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도연이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지안은 곧바로 전문가를 고용해 서명 위조 사실을 증명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이런 걸 어떻게 찾아냈죠? 이지안은 진심으로 감탄했다. 서연은 그의 칭찬에 수줍게 웃었다. 저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분석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지안 씨가 와주셔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위기를 헤쳐나가며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료이자 파트너가 되었다. 서연은 이지안의 강인함 속에서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고, 이지안은 서연의 섬세함 속에서 숨겨진 강한 의지를 보았다. 마침내 이지안은 이도연의 모든 음모를 밝혀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다. 이지안은 이도연이 자신의 기억 상실을 이용해 회사를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그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이지안의 폭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도연은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지안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이지안,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나는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지안은 차분하게 응수했다. 삼촌, 이제 모든 것은 끝났어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는 이제 세상에 알려졌고 당신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연 씨를 다시 한번 건드린다면 저는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협적이었다. 이도연은 더 이상 이지안에게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지안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연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서연 씨, 우리가 이겼어요.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서연은 이지안의 품에 안겨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지안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지안 씨,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죠? 이지안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빛을 발했다. 이지안은 서연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삶의 전부로 여겼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용기, 그리고 희생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사랑이었다. 이지안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도연의 모든 음모를 폭로하며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다. 언론과 대중은 그의 용기와 진실에 박수를 보냈다. 이도연은 감옥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었고 그의 잔당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리 그룹은 이지안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재건되었다. 그는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회사를 이끌었다. 이제 이지안과 서연의 삶에는 더 이상 장애물이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헌신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지안은 서연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다. 그는 그녀가 하고 싶었던 모든 연구를 지원했고 그녀가 꿈꾸던 병원을 지어주었다. 서연은 이지안의 사랑과 지지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이지아는 서연을 데리고 한적한 별장으로 갔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곳과 가까운 곳이었다. 이지아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제가 기억을 잃었을 때 당신은 제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주었어요.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제게 민준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저를 보살펴 주었어요. 저는 그때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반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을 잃기 전에 이미 당신을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어요.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제가 당신을 만난 적이 있다고요? 이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몇 년 전,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당신이 저를 응급처치해 주었어요. 그때 저는 당신의 모습에 반했어요. 당신은 저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당신의 눈빛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저는 그때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지 못하고 헤어졌지만 당신의 얼굴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가 기억을 잃기 전에 이미 자신을 만난 적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래서 당신은 기억을 잃었을 때도 저를 알아보았던 거죠. 서연의 질문에 이지아는 미소를 지었다. 네,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눈빛, 모든 것이 제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렸다. 이지아는 서연에게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제 삶의 전부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서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이지안을 껴안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이지아는 서연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세상 모든 곳을 여행하며 그녀에게 행복을 선물했다. 서연은 이지안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그에게 헌신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 주었고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정의, 그리고 희생을 바탕으로 한 위대한 사랑 이야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이지안과 서연은 결혼 후에도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지안은 리 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서연은 뛰어난 의사이자 연구자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의학 발전에 기여했다. 그들은 단순히 부부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감과 힘을 주는 가장 완벽한 동반자였다. 어느 날 오후, 이지아는 서연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그녀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 헬기에 태웠다. 헬기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교회의 한적한 길을 지나 민준이라는 가명으로 지냈던 서연의 오피스텔 위를 선회했다. 서연은 그곳을 내려다보며 감회에 젖었다. 그 작고 낡은 공간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거대한 운명이 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헬기는 다시 한참을 날아 그들이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별장에 도착했다. 이지아는 서연의 손을 잡고 바닷가로 걸어갔다. 노을이 지는 바닷가는 그들의 프로포즈 때처럼 아름다웠다. 서연 씨, 기억나요? 제가 당신에게 프로포즈했던 곳이에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물론 기억하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이지아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제게는 매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서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서연 씨, 제가 기억을 잃었을 때 당신은 제게 모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은 제게 모든 것이에요. 저는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때는 운명인 줄 몰랐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은 제 운명이었어요. 서연은 이지안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꼈던 감정들이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처음부터 운명이었다. 이지안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제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주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용기, 그리고 희생을 바탕으로 한 위대한 사랑 이야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